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흔들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모든 것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완벽한 어른의 모습 말이죠.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 역시 우리에겐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수염을 길게 기른 채 지혜로운 문장을 쏟아내는 도달할 수 없는 성자 같은 모습. 하지만 여러분, 실제 82세의 톨스토이는 전혀 품격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아내 몰래 집을 나와서 가출을 감행했고 차가운 낯선 기차역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우아하게 늙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너져도 괜찮으니 제발 솔직해지라는 처절한 고백에 가까웠죠. 어른이 되어 다시 읽는 톨스토이.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그의 서툰 진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른이라는 가면 뒤에서 얼마나 피곤하셨나요? 우리를 짓누르는 책임감, 사회적 품위. 그런데 톨스토이는 그 가면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알던 톨스토이를 잠시 잊어보려 합니다. 교과서에 박제된 대문호의 근엄한 가르침이 아니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한 노인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는 것이지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만으로도 여러분이 가졌던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첫째, 톨스토이는 왜 82세라는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출을 선택했을까요? 평생을 일군 부와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 뒤로 하고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도망쳐서 닿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낯선 가니역의 차가운 바닥에는 오늘날 우리가 짊어진 어른이라는 이름의 고단함에 대한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둘째, 왜 그는 인류의 고전이라고 칭송받는 전쟁과 평화를 쓴 것을 후회했을까요? 전 세계가 찬양하는 그 화려한 성취 뒤에서 그는 왜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며 말년에 들어 오히려 소박하고 투박한 문장들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매달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술을 그토록 유려하게 설파했던 그조차 왜 가족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워했을까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불후의 명언을 남긴 작가였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아내와의 갈등과 자녀와의 소통 문제로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성자라 불린 대문호조차 피할 수 없었던 이 인간적인 비극. 이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진짜 방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3가지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가며 결코 품격 있게 늙으라고 말하지 않았던 진짜 톨스토이를 만나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엉켜있던 고민들이 톨스토이가 남긴 소박한 문장 하나에 스르르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들,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 이런 걸작들은 톨스토이가 초중반 전성기 때 썼던 작품들입니다. 그는 전성기 때의 이런 작품들을 통해 힘있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후반 노년에 들어서는 쉬운 문장으로 동화 같은 이야기나 단순한 단편들을 썼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시골 노인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쉽고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자는 노년에 들어 톨스토이가 정신적 탄력을 잃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작품들을 세심하게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인생과 세상의 본질을 꿰뚫은 거장이 선택한 의도된 단순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마치 웅장한 대성당을 짓던 건축가가 말년에 가장 편안한 오두막을 짓기로 결심한 것과 같습니다. 그의 유명한 전성기의 작품들이 길고 복잡한 흐름 속에서 치밀하게 계산되고 짜여진 구성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변화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의 톨스토이가 세상을 철저히 묘사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 후기의 톨스토이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려 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과 평화를 지필하던 30대와 40대의 톨스토이는 그야말로 생명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노후에 다다른 고뇌하는 성자의 모습과 달리 인간 삶의 모든 복잡함과 찬란함을 한 폭의 거대한 화폭에 담아내려는 열정적인 설계자에 가까웠습니다. 당시에 그는 마치 신처럼 높은 곳에서 인간사의 모든 복잡함을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이 시기 톨스토이는 삶의 비극조차도 거대한 생명력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삶은 모든 것이다. 삶은 신이다. 삶을 사랑하는 것은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도덕적 질문에 몰입했다면 이 시절에 그는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경탄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 죽음 앞에서도 요동치는 생명의 의지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이 문장은 그 시절의 톨스토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방대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7번이나 원고 전체를 새로 썼을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나는 예술가로서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기 위해 이 글을 쓴다. 그렇게 인간사의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예술적 야심이 전쟁과 평화라는 대하소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작품 속 500명이 넘는 등장인물 각자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만큼의 압도적인 필력을 과시하며 스스로 펜으로 세상을 창조하려 했던 신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단순의 미학보다는 젊은 만큼이나 화려하고 풍성한 디테일에 집중했던 기간이었지요. 그의 인생에서 고뇌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 인생의 가장 찬란한 햇살 아래 서 있던 거장 톨스토이의 모습은 그렇게 삶의 해답을 찾기보다 삶의 거대한 파도 그 자체를 즐겼던 항해사의 위풍당당함이었습니다. 이 시절의 톨스토이는 우리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한때를 닮았습니다.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이치를 다 깨달은 듯한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시기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화려한 정점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진짜 인생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까레니나를 완성한 직후인 1870년대 후반,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명성, 화목한 가정,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일상이 의미를 잃고 멈춰버립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의 영지인 숲을 산책하다가 문득 내가 왜 이 나무를 심고 있지? 내가 왜 이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그는 당시의 심경을 고백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삶은 누군가가 나를 상대로 벌인 아주 고약하고 어리석은 농담처럼 느껴졌다. 성공의 끝에 다다랐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 우리도 인생의 중반쯤에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그 막막함이 대문호 톨스토이를 통째로 뒤흔든 것입니다. 왜라는 덫에 걸린 이 숲속에서의 멈춤이 그를 완전히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겪은 역설적인 절망이었지요. 그러나 이 순간의 경험은 그를 지독한 정신적 위기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는 이 시기 자신의 처지를 고대 동양의 우화를 빌려 설명했습니다. 한 여행자가 미친 사자를 피해 우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우물벽에 자라난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발밑에는 용이 입을 벌리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가며 그가 붙잡은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행자는 나뭇잎에 묻은 꿀 한 방울을 핥으며 즐거워합니다. 이 우화를 들려주며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뭇잎의 꿀은 더 이상 나를 즐겁게 하지 못했다. 나는 오직 나뭇가지를 갉아먹는 쥐들과 나를 기다리는 용만 보일 뿐이었다. 그러던 그를 구원해 준 것은 단순함과 소박함의 진실이었습니다. 자살까지 고민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무너져버린 그를 구원한 것은 신학자나 철학자가 아닌 이름 없는 가난한 농부들이었습니다. 단순함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지요. 스스로 하루하루 무의미함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죽음의 공포 없이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소박하게 기도하는 농부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지식인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고통받지만 이들은 삶 그 자체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건 이후 그는 복잡하고 난해한 작품 구성과 어려운 문장 대신 농부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인생의 고비를 넘기며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현란한 수식어와 복잡한 심리 묘사는 오히려 삶의 진실을 가릴 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문학이라는 화려한 옷을 벗기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밥 같은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대문호 톨스토이의 생각을 바꾸고 펜을 돌려놓은 의도된 단순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를 바꾼 건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숲을 걷다 멈춰선 발걸음, 그리고 우물 속의 꿀 한 방울이 더 이상 달콤하지 않다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한 서글픈 자각이었지요. 그는 이 위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른의 가짜 품격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문장은 웅장한 교향곡에서 소박한 자장가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톨스토이 박물관이 된 그의 생가 야스나야 폴냐냐에는 말년에 그가 소박한 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사진과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스스로 구두를 만들고 수선해서 신었던 그의 일화를 보여주는 투박한 부츠와 작업대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머리와 입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세상이 아닌 몸을 움직여서 만나는 단순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지극히 선명하면서도 투명한 햇살처럼 자유롭고자 했던 모습. 일리아 레핀이 그린 톨스토이 초상화에는 그가 허리띠를 질러 묶은 긴 흰색 셔츠를 입고 맨발로 서 있습니다. 이 옷은 러시아 농민들의 전통 의상인데 부유한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 소박한 농민의 옷을 입고 숲을 거니는 모습은 그가 추구했던 단순한 삶에 대한 생각을 잘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을 울리는 모습인 그의 무덤. 생가 옆에 작은 오솔길에 있는 그의 무덤은 화려한 표시나 장식 하나 없이 초록색 풀로 덮인 아주 작고 소박한 모습입니다. 톨스토이가 후기에 쓴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우화 속 주인공 파홈은 해가 지기 전까지 자신이 밟고 돌아온 땅을 모두 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는 욕심을 부려 더 멀리 더 크게 원을 그리며 달리다 결국 해질녘 결승점에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습니다. 하인은 괭이를 들어 파홈이 놓을 자리를 파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딱 3아르신. 그에게 필요한 땅은 오직 그만큼이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유언대로 야스나야 폴라냐 숲속 어린 시절 형과 함께 행복의 비밀이 적힌 녹색 지팡이를 묻었다고 믿었던 그 자리에 묻혔습니다. 그곳에는 비석도 이름도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누울 만큼의 길쭉하고 소박한 풀 언덕뿐입니다. 세계적인 문호의 무덤치고는 너무나 초라해서 처음 보는 이들은 당황하곤 합니다. 비석도 없고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은 그 작은 풀 언덕, 그 크기가 정확히 소설 속 파홈이 차지했던 그 크기, 딱 2m입니다. 톨스토이는 평생 수많은 문장으로 세상을 가졌지만 마지막엔 그 스스로 소박한 2m의 땅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품격 있게 늙는다는 건 어쩌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달리는 것을 멈추고 나에게 허락된 그 작은 공간에서 평온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자신의 무덤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요? 우리는 평생 더 넓은 집, 더 안락한 노후, 자녀들의 더 큰 성공이라는 땅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라도 괜찮다고. 우리가 정말로 평온해질 수 있는 땅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작은 발자국 아래 이미 있다고 말이죠. 82세의 집을 나와 아스타포보 역장의 초라한 방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대문호 톨스토이의 마지막은 그가 평생을 바쳐 찾고자 했던 진실과 사랑이라는 가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자신의 저택이 아닌 낯선 기차역의 작은 방에서 주변의 소란함 속에서도 아주 단순하고 본질적인 말들을 남겼습니다. 톨스토이가 마지막으로 웅얼거렸던 말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딸과 의사에게 그가 남긴 말은 다음과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진리, 나는 사랑한다. 그들이 어떻게...
미처 문장을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가 평생을 고뇌하며 끝내 도달하고자 했던 종착지가 결국 사랑과 진리였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후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소박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어떤 장식도 하지 말고 꽃도 심지 마십시오. 그저 숲속 언덕에 비석도 없는 작은 풀무덤으로 나를 묻어주길 바랍니다. 평생 수백만 단어의 문장으로 세상을 흔들었던 이 거장이 인생의 마지막 역에서 남긴 단어는 단 하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품격 있는 장례식 대신 이름 없는 풀무덤을 선택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다시 읽는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위로는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화려한 이름표가 아니라 내 곁에 사람을 사랑했던 기억 그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빈민구제를 위하여 자기 작품의 저작권들을 기증했고 귀족의 댄스파티에 가기보다는 자기 영지의 농민들과 함께 농사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즐겼던 톨스토이. 자신의 영지 안에 작은 학교를 열어 농민의 아이들을 데려 가르치고 이를 위해 손수 교과서를 만들기도 한 위대한 문학가. 그가 노년에 찾은 이러한 품격은 처음 영상을 클릭하며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것과 같은 것인가요?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사랑과 진리, 그 안에 우리가 만나야 할 품격은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품격을 알려주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내면에 여전히 서툰 아이를 만나보려 합니다. 질문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시인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편지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